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12월 대구부터, 지금 벌써 12월이, 그러고 보니까, 중순이 넘었네요. 이제 종순이네요, 벌써. 20일도 넘었네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연말 마무리 좀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벌써 모레가 크리스마스 또 오고, 어, 일부러 크리스마스를 12월에 한 것 같아요. 네. 1년 동안 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좀 반성도 하고 또 그렇게 돌아보고 신께 좀 감사하고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가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얘기할 내용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막 정신 없어서 준비를 많이 좀 못했어요. 근데 음, 그래도 오늘 방송 또 해야 되죠? 네. 방송 끝나고 또 바쁘긴 하지만 어, 어? 오늘 또 새로운 분 또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새로운 분 아니신가?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아이코. 음. 이거 왜 안 돼? 날씨가 겨울인데 뭐 이렇게 뭐 오랫동안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뭐 그렇고요. 네. 어, 뭐 특별히 그냥 바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새롭게 또 하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자꾸 안 되지? 요거 한번 좀 준비를 할게요. 자, 잠깐.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요즘 들어서 지금 아, 한 11월, 12월 해서 지금 2달 가까이 이렇게 막 바쁘니까 이제 에너지가 많이 좀 방전이 됐나 봐요. 이제 좀 충전도 좀 해야 되는데 충전을 좀 못하고 계속 소진만 하다 보니까 좀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데 예, 이게 음,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제가 갔던 뭐 어제 어제 했던 어제 외부 강의를 처음으로 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 또 몇 개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뭐 그런 학교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학교에 관련된 내용 해서 좀 하나 먼저 좀 볼게요. 뉴스를. 네. 자, 매일경제 뉴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창업금 사관학교가 도와드려요. 자, 뭐 이쪽 관련해서 이제 뭐 중기청 이런 쪽에서 좀 보면 이게 물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같이 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중기청 쪽에서 이렇게 뭐 어떤 창업 사관학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쪽이 우리나라는 조금 자영업자 위주로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이 지금 뭐 한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자영업자들이. 근데 그 자영업자들에게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이 그 사업자들이 바라는 거하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이렇게 매칭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무래도 현장하고 또 책상에서 이렇게 구상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연관 관계가 좀 잘 되려면 이 빅데이터 같은 분석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빅데이터 이런 것 쪽을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스마트폰을 쓰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기반, 그 빅데이터 기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뭐 구글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이런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주로 이제 선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도 뭐 하다못해 삼성도 처음에 애플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빨리 이렇게 좀 따라하는 그런 쪽을 많이 이제 선호했다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네, 우리나라도 이제 2만 불에서 3만 불 넘어가려고 자꾸 애를 쓰는 이유가 이제 독창 아니 우리나라만의 특화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만들어야지만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11월, 12월 달에 이제 12월 달은 못 갔구나. 11월 달, 10월, 11월 달에 했던 그런 설명회를 가보면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외국 사례를 들긴 하지만 뭐 미국이든 뭐 어떤 선진국들이 그 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작은 고비이고 그 다음에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넘어가는 시점이 가장 큰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넘어서면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 조만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려 그러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뭘까요? 정책이겠죠, 정책.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책 자금 관련해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정책 자금 관련한 이런 컨설팅 지원 또 그 외에 이제 어떤 네, 뭐 기타 등등 네, 많은 것들을 좀 같이 기업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데 방금도 제가 좀 방송이 늦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오전에 이제 멀리서 과천에서 이제 오신 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대표님도 여러 설명회를 가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설명회 오시는 대표님들은 많이 지금 네, 이런 힘들어하다기보다는 뭐라 그래 좀 갈증 어떤 기업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런 설명회를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설명회 분위기와 그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이 정책 자금이라는 부분에 대한 혜택을 좀 정부 기관에서 이제 좀 잘 안내를 해주면 좋겠지만 실상 그 정도까지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좀 그런 지원 방식 또는 뭐 지원 방향 또는 뭐 지원 정책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도와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제가 봤던 그 다큐멘터리 그 자꾸 얘기가 자꾸 새네. 예. 아무튼 자 그러면 중기청 다시 돌아가 가지고 자, 이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이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사관학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해서 이런 학교자가 붙거나 또는 뭐 어떤 리그, 뭐 어떤 공모전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은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비 창업자를 많이 이제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얼마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본인들이 그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 분야에 경험을 좀 쌓고 또 알바생으로 일해도 좋고 뭐 어떤 뭐 직원으로 일해도 좋고 해서 그쪽 동종업계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좀 최소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쪽 관련해서 지원되는 정책도 알아보시고 또 이제 협업할 수 있거나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방문하고 알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소요 예산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드시고 사업계획서도 써보시고 네.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뭐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이런 준비를 좀 하시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일단 빨리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으면 내가 유지하거나 또는 뭐 동종업계에 대해서 좀 뒤처져 있다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년 먼저 창업했다고 뭐 더 좋은 게 있거나 1년 늦게 창업했다고 해서 더 뭐
좋은 게 없다거나, 물론 그런 정책이 있을 수는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정책 자금도 5년 단위로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인해서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을 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나는 뭐 5년 동안만 그 대통령하고 이렇게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도 있고 또 하니까 굳이 뭐 이렇게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제 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많이 나오는 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창업을 한다고 하는데 치킨집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어떤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이렇게 해서 목돈 뭐야, 퇴직금을 받아서 나오신 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쪽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육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어떤 인테리어나 뭐 가게를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이제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 그런 어떤 계약이라는 부분과 내가 할 수 있는 운영 부분이라는 게, 이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프랜차이즈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치킨집을 한다고 하면 저는 치킨집을 바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치킨집에서 교육도 받아보고, 교육도 받고 창업은 안 하고 다른 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프랜차이즈 진행을 해야, 계약을 진행해야지만 교육을 해주겠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이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해본다든가 또는 직원으로 일을 한 1년 정도는 해봐서, 이 치킨 업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영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좀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족발집에서도 한 달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도망쳐서 나왔지만, 그 사장님이 사업 마인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좀 미안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방송으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원래는 과외를 한 10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과외하는 중에 그 학생의 엄마가, 엄마가 아니지. 아버님이 원래는 이제 슈퍼마켓을 하시다가 이제 삼겹살집을 먼저 처음에 했어요. 그 조그만 빵집 있죠. 왜 그 1,000원에 3개 이렇게 해서 파는 빵집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수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한 10평, 10평도 안 돼. 한 8평 정도 되는 그 가게에다가 그 빵집을 폐업을 하는 절차에 의해서 이제 그 사업장을 이제 에, 그 빵집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 빵집에서 삼겹살집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옥수수로 굽는 삼겹살 해가지고, 옥수수 굽는 삼겹살, 그거 굉장히 유명했었죠. 한참 동안, 한참이 아니라 잠깐 동안.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거기서 테이블 6개 놓고 시작했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그 아파트 이제 새로 들어가신 그 뭐냐, 대출금 다 갚고, 그리고도 한, 한 1억 가까이가 남으셨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그 집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집에 과외를 했을 때 그 사장님이 처음에 그 삼겹살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삼겹살집 오픈돼서 족발집까지 창업할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 장장 기간 거의 한 3년 가까이 됐겠죠. 네, 그쪽에서. 그래서 거기 그 삼겹살집에서 이제 저도 이제 단골 손님이 됐죠. 왜냐면 제가 그때는 이제 소주도 자주 맞고 뭐 늦게까지 과외도 많이 하고 그럴 때였으니까, 뭐 새벽에 뭐 1시 뭐 이렇게 끝나면 그 사장님이 가게를 2시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뭐 저는 또 과외 선생님이고 하니까 뭐 가끔은 무료로도 이렇게 식사 대접해 주시고, 또 근데 저는 좀 뭐 그런 거가 있다고 해도 무료로 이렇게 해서 대접받는 거가 별로 그렇게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뭐 그냥 대부분 이렇게 좀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그 아버님이 저를 조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뭘 하면 이런 걸 좀 성실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반 지나서 2년 차 이제 끝날 때, 그 족발집을 이제 새로 이렇게 또 그 맞은편 쪽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족발집도 되게 잘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잘 되고 해서, 제가 또 마침 과외가 그렇게 많이 하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끝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외하는 학생 해봐야 뭐 한 네다섯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뭐 시간은 많이 남았죠. 그 족발집에서 이제 그 아니 그 아버님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보고 족발집이 잘 되니까 분점을 하나 내고 싶다고. 그래서 별풍 강당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분점을 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보고 분점 그 맡아서 좀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고 기존에 했던 과외 이제 했던 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인수를 해주고 인계를 해주고 족발집에 이제 일을 하러 시작을 했죠. 네. 족발집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이 족발집 패턴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침에 10시 반, 네, 10시 반에 첫 번째 족발을 이제 만들어요. 그러면 출근을 10시까지는 해야겠죠. 10시 반에 이제 끓여야 되니까. 족발을 이제 삶아야 되니까. 그러면 10시에 출근을 하려 그러면, 네, 집에서 한 9시에는 나와야겠죠. 일어나고 뭐 하고. 그러면 10시 반에 족발을 처음에 삶아서 점심 때 이제 나와요. 12시쯤 돼가지고 12시에서 12시 반 그쯤에 이제 첫 번째 족발이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족발을 꺼내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족발 손질해서 들어가면 한 1시 반,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4시쯤 해서 이제 진짜 맛있는 족발은 첫 번째 삶은 족발이 아니라 두 번째 삶은 족발이 맛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족발을 두 번째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손님이 많다 싶으면 한 번 더. 예, 근데 만약에 손님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 번째 족발을 또 끓입니다. 삶아요. 그래서 한 시간이 애매하게 나와요. 세 번째가 아무래도 시간이 4시쯤이니까 5시쯤 하면 7시 8시 막 한참 피크타임 때 그때가 피크타임이거든요. 저녁 시간이기 하기 때문에 저녁 손님도 있고 술 손님도 있고 또 배달하는 손님 배달 해달라고 하는 손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요. 일단 요거 패턴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맛있는 족발 만드는 비법은 그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가 돌아가서 끝나는 시간이 보통 한 2시쯤 끝납니다. 그러면 청소하고 뭐하고 1시쯤 끝나는구나. 1시쯤 끝나면 청소하고 뭐하고 이러고 하면 한 2시에서 3시 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이 술을 취급하는 가게들은 일이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 족발을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술 손님을 상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모임으로 해서 여러 사람 같이 오는 것도 있고 또 막 이래저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마감하고 정산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한 4시쯤 끝납니다. 4시쯤. 그럼 4시쯤 끝나고 집에 가요. 4시쯤 끝나고 집에 가면 5시에서 6시 잡니다. 자, 5시에서 6시 저거 몇 시에 일어난다고요? 9시에 일어나야 돼요. 9시. 자, 일찍 가서 5시에 잔다 그러면 9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몇 시간 자요? 4시간 자요. 4시간 자고 그 생활을 한 달 동안 했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휴일이 없기 때문에 이 족발집이 완전 죽을 것 같죠. 진짜 4시간 동안 일하고 4시간 동안 자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힘들었던 거는 그런 일을 하는데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가게 안에 갇혀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전 되게 많이 좀 활동적이고 막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막 사무실에 갇혀 있고 뭐 가게 안에 갇혀 있고 완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한 2주가 지난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사업 파트로 좀 확장을 할 거니까 조금만 좀 기다리고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좀 못 참았던 거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좀 많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사업을 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가게 하다못해 작은 족발집 거긴 족발집 가게가 좀 컸어요. 왜냐면 처음 삼겹살집에는 6개 테이블이었었는데 그 족발집 테이블에서는 이제 15개 3배 가까이 늘었죠. 그리고 그것도 장사가 잘 됐어요. 거기 월 순수익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됐어요. 이것저것 다 빼고. 예.
하루 매출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찍었으니까 한 달 매출이 1억 가까이에요. 그런데 마진 순이익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순이익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그거를 오픈해서 그 사장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아마 분점을 하면 한 3분의 1 정도 될 거라고 그래서 뭐 예비 박 지점장 아무튼 예, 저에게 아마 그 순이익해서 나는 쉐어하고 싶다고 그 대표님이 사장님이 그러셨죠. 이제 그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아마 이래저래 하면 아마 조금 열심히 하고 배달도 이렇게 별도로 배달도 수입은 또 별도예요. 네,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순이익에. 외부로 판매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저거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벌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좀 참고 해보라고 이제 한 2달 정도 트레이닝하고 가게 알아보고 해서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한 달 만에 이제 그만두고 나왔죠. 아무튼 그 사장님 혹시 아버님 혹시 보시면 네, 제가 많이 죄송합니다. 네, 많이 고맙고 진짜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좀 알게 됐어요. 뭐 그런 마케팅 그런 가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손님들을 응대하거나 대접하고 할 때 그 마인드가 제가 보험사 일할 때 만났던 그런 대표들 수준보다도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마케팅, 이런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수 굉장히 저는 지나고 보면 그분이 참 그래서 잘된 가게가 잘 됐구나 뭐 그런 네. 자 그러면 족발 맛있게 이제 하는 방법 족발 브랜드를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브랜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그 족발집에서 이제 그 족발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족발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일단 족발 레시피로 끓여진 그 소스가 있어요. 소스. 양념이 있는데 그 소스가 족발을 삶으려 그러면 이제 담궈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 족발을 담그는 그 소스를 먼저 이제 사야 돼요. 그 유명한 소스가 있어요. 그 소스 레시피를 주는데 그걸 레시피를 갖고 끓이면 그 소스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소스 자체를 팔아요. 보통 한 팩에 얼마였더라? 한 팩에 1,0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팩에. 그래서 그 사장님 냉동실에는 그 소스가 한 10개 정도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스 값만 해도 한 1억 가까이를 계속 가게에다가 이렇게 유지를 시켜 놨던 거죠. 워낙 가게가 장사가 잘 됐으니까. 그 소스만 전문적으로 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레시피를 파는 사람인데 레시피만 주면 소스 가격의 절반이고 소스 자체를 만들어주고 레시피도 주면 2배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먹고 뭐 예를 들면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냉면 있죠. 냉면 여러분들 그 명품 맛집 뭐 해가지고 유명한 냉면집 뭐 나오고 하잖아요. 그 육수 있잖아요. 냉면에 나오는 육수 그 냉면 끓일 그 육수 있죠. 그쵸. 국물 육수 그 육수가요 여러분들 거의 99%가 전부 다 사오는 육수예요. 그거 직접 만드는 육수는 1%밖에 안 돼요. 네. 족발도 유명한 족발집 있잖아요. 전부 다 자체적으로 소스 만드는 데가 없어요. 네. 그거 전부 다 사오는 거예요. 그 육수.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족발 육수, 냉면 육수, 왜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는 집 있죠. 대부분 제가 가본 맛집 대부분 다 그 육수 맛이 비슷해요. 왜냐? 그걸 만드는 데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그 예전에 그 추정 60분 뭐 그런 데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한 1% 이제 그래서 그 JTBC에서 왜 그 뭐지 그 이영돈 PD 그 분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맛집, 착한 맛집을 찾습니다. 뭐 그런 거. 근데 알고 보면 그 맛집들이 대부분 99% 진짜 거짓말 안 치고 99% 전부 다 그걸 사와요. 자, 그러면 그 사온 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약간의 차이가 나요. 그 감칠맛이라는 걸 만드는 게 그 족발집 맛집의 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육수를 사온다예요. 육수를 사와. 맛있게 한다는 그 육수. 이제 그 육수가 공급되는 가게가 있겠죠. 그 가게 가서 이제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족발집을 창업하기 위해서 6개월 가량을 맛있다고 하는 그 유명한 가게들을 여러 가게들 뭐 삼겹살집, 목살집, 뭐 족발집, 기타 등등 가게들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가게를 가서 이제 6개월 동안 하다가 이제 그 족발집을 이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육수를 맛있는 육수를 사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거기다 이제 감칠맛을 낼 수 있는 부가 양념을 하나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 가게 같은 경우에는 한약재를 넣었어요. 한약재를. 근데 이 사장님이 참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요청해가지고 제공된 그 한약재를 다 안 넣었어요. 그 사장님이 먹어보고 약간씩 그런 그 한약재 들어가는 그런 뭐 계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양을 본인이 조금씩 조절해서 맛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 참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어떤 이제 부가적인 그런 이제 아무래도 돼지고기 이런 족발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잡아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 양념이에요. 두 번째가 그래서 그런 핵심 포인트 양념은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그 본인이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포인트 맛있게 이제 족발을 끓이는 맛있는 족발을 만드는 비법 세 번째 포인트는 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 감칠맛이라는 느끼는 부분이 뭐로 느끼냐면 소금으로 느껴요, 여러분. 네, 소금. 이 소금의 양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요. 그 적절선 그 맛을 하려면 그 소금의 양이 딱 그 적당선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 1g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 1g 차이가 감칠맛이 나는 소금이 들어간 거냐 아니면 짠맛을 내느냐의 차이가 그 작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금의 양을 조절해서 소금의 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 건 그 가게만의 비법이 있어요. 또 하나. 근데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 아무튼 그런 이제 마지막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족발은 왜 두 번째 끓이는 족발이 맛있냐? 첫 번째 족발은 그 기본 양념에다가 한약재 처음 새로 들어가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법 양념이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소스 맛이 족발에 어떤 맛이 되는지에 대한 걸 몰라요. 그냥 생각하고만 끓이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첫 번째 족발 맛은 우리가 생각하는 맛으로 못 만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끓이는 족발에서는 그 제가 얘기했죠. 소금의 감칠맛. 두 번째 족발은 첫 번째 족발을 먹어보면 뭐가 더 부과돼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족발에는 그 적절선의 양념을 넣어서 두 번째 족발에 나오는 맛이 소금 맛이 감칠맛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본 양념 소스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번째 족발이 가장 맛있고 세 번째 족발은 정말 맛을 보장할 수 없어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데는 짠맛이 나고 어떤 데는 맛있고 어떤 때는 뭐 싱겁고 막 그런 천차만별. 왜냐면 소스를 끓이고 하면은 그 양념에 쫄아서 우리가 처음에 맛을 봤던 그 양념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족발은 두 번째 끓인 족발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먹으러 가는 게 맛있어요? 저녁 시간. 그때 먹는 게 맛있죠. 소스로 몇 번까지예요? 그 소스가 맛이 갈 때까지예요. 소스가 상할 때까지. 그래서 보통 그 가게 사장님은 원래 보통 일반 장사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가게는 몇 개월 동안 쓰죠. 소스에다가 몇 개월 동안 써요. 근데 이 가게 사장님은 이 아버님은 사업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한 달에 소스를 한 개씩 써요. 1,000만 원짜리 소스를 그냥 한 달에 한 개씩. 아니면 맛이 상했다. 그러면 일주일이 됐든 3일이 됐든 다 버리고 새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을 보고 이 사업 마인드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어보고도 맛이 아니다 싶으면 다 버려요, 이 사장님. 아주 철칙이에요. 자기가 먹어보도 맛없는 족발을 내가 어떻게 파냐는 그 적정선이 딱 있어요. 그 기준이.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족발집을 내가 창업하겠다고 하면 이런 사장님이 가게 운영하는 데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배워야 돼요. 그럼 그거 하나만 배우냐고요. 이 사장님이 처음에 이 가게 족발집 해가지고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해가지고 많이 여러 가지 이런 노하우 팁이 있어요. 근데 노하우 팁은 안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그건 어떻게 해요? 겪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꼭 유명한 족발집을 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거기는 일 배울 게 없어요. 왜? 바빠 죽겠는데 누가 그 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줘요. 적당히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가게를 가서 일을 배우셔야 돼요.
그 명품집 이런 데 가봐야 일 배울 시간도 없어요. 일 하다가 하루 날 다 새요. 뭐 전반적인 운영 관리 사항에서 뭐 광고, 홍보, 그 다음에 운영, 또 뭐 세무, 회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배우려 그러면 성장 가능성이 조금 있고 사업 마인드가 있는 그런 사장님이 하는 가게. 그러니까 내가 알바로 일을 하러 가든 직원으로 일을 하러 가든 그 사람이 나를 고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장님을 고용한다는 마인드로 그렇게 그런 곳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카드 업계에 뭐 일을 하겠다 그러면 카드 업계 회사에 취업을 하세요. 그런데 그냥 카드 업계에 잘 되는 카드 업계 가서 일을 배우려고 그러면 못 배워요. 이미 잘 되고 있는 데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 가능성이 조금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는 그 중간 그런 데를 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배우고 하셔야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창업사관학교 여기에서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인 사관학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 발굴 없어. 뭐 아이디어 발굴이야. 그냥 얘네들이 뭐 꽃집 한다 그러면 꽃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 사항 공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꽃집을 운영하는 가게와 이제 제휴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꽃집을 하루 종일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제 점포 경영, 체험 이런 부분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료를 하시면 그 수료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또는 신보 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그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창업 자금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창업 자금 해봐야 보통 여기 지역 재단이나 이런 데 가시면 보통 제 뭐 신보같이 이런 데에서 좀 뭔가 기술성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게가 뭐 예를 들면 그럴 때는 뭐 보통 한 1억 최대 1억이에요. 최대 1억. 창업은 어딜 가나 대부분 최대 1억인데 거의 1억 받는 데 없고 5천 이하예요. 대부분. 그리고 5천 받는 사람도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하시고요. 대출해 준다니까요. 융자해 준다고요. 네. 그냥 주는 돈 없어요. 창업하는데 그냥 주는 돈 있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창업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아이템으로 작은 꽃친구라는 속꽃 친구라고 하는 이런 가게 아이템을 조금 이제 만들었네요. 그래서 커피 한 잔 값으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꽃친구를 만들고 싶어. 자, 이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이런 사업자를 이렇게 속꽃친구라고 하는 이 명동점에서 이렇게 오픈했어요. 네. 그래서 5년 동안 꽃집에서 일하면서 꽃집 운영과 봐요. 이 사람은 5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5년 동안. 네, 굉장히 아마 꽃꽂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꽃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개 이제 했겠죠. 뭐 이렇게 포장하는 방법도 배우고 자, 잡무에서 시작해서 오랫동안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꽃집을 열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대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5년 동안 준비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자, 신사갑 창업사관학교에서 법률 세무 문제까지 마케팅 전략까지 뭐 이런 지식을 얻었다 했죠. 자, 지식을 얻었을 뿐이지 지혜를 얻은 건 아니에요. 지식을 얻은 건 말 그대로 이론이에요. 이론과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명동에서 이렇게 가게 체험을 하고 가게를 열었을 정도면은 이 사람은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명동에서 가게를 열었으면. 아무튼 이분이 이제 아이템으로 내세운 게 이거네요. 일회용 커피컵을 재활용해 만든 화분이 이 사람이 이제 좀 생각해낸 아이템. 그 다음에 자동 관수 기능. 네, 관수 기능 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 창업보호센터에서 그 친구가 창업했을 때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생각도 나네요. 또 하나는 주얼리숍이네요. 주얼리샵. 네. 주얼리샵. 네. 이런 거 하려 그러면 한 2, 3년 정도는 주얼리샵 이제 보석을 볼 수 있는 보석 감별사? 그 뭐라 그러지? 보석 평가사라 그러나?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조금 하기가 좋겠죠. 제품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이거를 이제 가지고 팔겠죠. 그래서 이분은 향후 홍대 쪽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열 생각인가 봐요. 오프라인 매장을.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청장이 뭐 내년 1월 12일까지 신상업 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을 하는데 교육생은 450여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을 양산을 하고 있네요. 네, 이게 너무 많아. 솔직히 이런 건 좀 많이 좀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계형 창업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축소하고 차라리 중소기업을 조금 더 육성을 해서 강소기업을 만들 수 있는 쪽에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보면 여기도 나와 있네. 자, 졸업 후 평가를 통해 자, 여기 볼게요.
졸업 후 평가를 통해 창업자금 최대 1억 한도 융자와, 자, 최대 뭐라고요? 1억 한도 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한도 융자. 그 다음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 원 이내 보조 및 보조 금액, 동일 금액 자부담. 자, 내가 2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려 그러면 2천만 원의 자부담을 해야 이 사업사 자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럼 총 내가 사업하려면 얼마가 들까요? 최대 1억 4천, 그 중에 2천만 원, 그리고 1억은 융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이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창업 설명회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딱히 아이템이 없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아이템을 이제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뭐 돈 준다고 하니까 네, 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되도록이면 저는 좀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지 말고 네, 좀 별도로 직접 겪어보셔야지. 이거 체험 점포 이거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네, 안 돼요. 이분은 지금 5년 동안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해왔다고 하니까 창업 자금도 많이 이제 뭐 많이 있었겠죠. 많이 모았겠죠. 네, 그런 부분 네,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뉴스를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 아, 이게 아닌데. 네, 두 번째 뉴스를 없네. 아, 이건 직산업인이고. 아, 여기 있다. 네, 두 번째 뉴스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뉴스. 네. 자, 2016년 12월 19일 날 나온 뉴스인데요. 내수 수출 부진의 금리도 껑충, 중소경영이익이 2년 더 간다. 자, 이거 예상됐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것도 방송 한 9월달, 8월달에 많이 했던 건데, 경기 부진이 이제 뭐 분명히 이제 생길 거고, 예, 그래서 앞으로 조금 많이 어려워져서 뭐가 된다? 금리가 오를 거라는 거. 금리도 지금 물론 이제 지난주에 뉴스에 봤을 때는 아직 이제 금리 보관을 이제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 1.25%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랬죠. 콜금리.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미국이 이제 그 보호무역주의를 좀 더 강화하려고 지금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미국 금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올린다고. 이제 한꺼번에 몇 퍼센트 올린대요? 1% 정도 가까이 확 올린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올려야 돼요.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금리가 내년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콜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또 올라가요? 기업들이 대출을 받거나 우리 개인들 또 이런 분들이 대출 받으신 거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겠죠. 금리가 낮을 때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금리가 뭐예요? 변동금리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금리가 더 좋아요? 고정금리가 더 좋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제 콜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언제 올라갈지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뭐 꼭 미국 쪽에서 이제 돈을 많이 유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중국, 뭐 특히 중국 쪽이 지금 대부분 많이 강세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만나본 분들은 중국 쪽 투자, 뭐 또는 동남아시아 쪽이나 저 아프리카가 아니고 뭐야, 중동아시아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 받고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경영이 악화된다. 44.6% 내수 불황 장기화 결정타. 네. 그래서 주로 지금 국회의원들 쪽이나 뭐 또 행정부 쪽이나 뭐 이렇게 정책 뉴스 얘기하는 쪽은 대부분 뭐래요? 장기 불황, 우리나라도 아마 일본처럼 장기 불황 10년이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만나본 이제 저희 내부 이제 전문위원님 같이 해서 이렇게 갔봤던 대표님들의 마인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진짜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 살고, 힘들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조만간 또 대한민국이 또 풀리지 않겠냐, 그런 좀 희망과 기대를 많이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래서 정부 국회가 뭐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는데 뭐 정책 결정은 안 하고 얘네들은 지금 뭐 할 거예요? 정부랑 국회는 지금 이런 경제적인 대책을 구상하는 게 아니고 뭐 할까요? 저기를 하겠죠? 뭐냐? 대통령 내년에 이제 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준비하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중소기업들이 지독한 혹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이제 뭐 뉴스인데 지금 뭐 위기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될 거. 왜 2년 이상일까요? 내년에 내년에 대통령 뽑히면 그 다음에는 조금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 희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 중앙회라고 하는 데서 지금 조사를 했네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물 통계를 했는데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하는 중소기업이 네, 44.6%라고 했고요. 개선됐다는 건 26.6%. 그렇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개선됐다고 하는 기업들도 또 많이 있네요. 예전에는 원래 그랬었다 이거죠. 원래. 그런데 상반기엔 그랬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60 네, 61.9%가 내수 불황 장기화가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70% 정도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비정규직이 뭐 정규직보다 많은 대한민국인데 누가 돈이 있어서 이 기업들을 뭐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웃겨요. 그만큼 돈을 벌고 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모르겠어요. 저는 선진국 마인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누구한테 무엇에게 재투자를 해야 될까요? 기계, 시설, 설비 뭐 이런 데 재투자해야 될까요? 아니죠. 사람에게 재투자해야겠거든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재투자를 해야 그 사람이 그 돈을 갖고 다시 기업의 물건 서비스를 네, 활용해서 사용하고 소비를 해야 그 돈으로 다시 기업이 재투자가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기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사단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회 쪽에서나 뭐 정부 쪽에서는 좀 비정규직 이런 것 좀 많이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기관 사이트 중에 칭찬을 많이 하는 사이트가 특허로라고 하는 특허청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특허로라고 하는 사이트 좀 물론 몇 가지 안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사이트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콜센터 1544-8080 전화하면 거기 그 콜센터 직원들은 콜센터 외부 콜센터 직원이 아니에요. 특허청 있는 내부 직원들이에요. 보니까 물론 거기선 계약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계약직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기관 전화해보면 그 담당자가 다이렉트로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거의 없죠. 네, 콜센터 통해야 되잖아요. 좀 금융 쪽에서나 좀 그런 공공기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로 받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구조는 콜센터 같은 것들을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직원들을 외부로 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뭐 이런 해서 저는 용역하는 부분은 좀 많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죽하면 광고에서도 뭐 그 뭐지? KT인가 뭐 광고에서도 왜 그 어떤 젊은 20대 여직원이 이제 그 콜센터 응답 받는 그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게 하고 대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이 힘들게 이제 감정 노동자로서 이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 오니까 네네 누굽니다 하면서 이렇게 전화 받는데 저는 되게 그런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네. 오죽하면 지금 엄마한테 전화 받을 때도 저러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고 속의 핵심 포인트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아마 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자원이 없잖아요. 뭐 없어. 사우디처럼 뭐 기름이 펑펑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투자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외국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없고 결국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내에서 넘치고 넘쳐서 해외로 나가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진출하신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시긴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마인드는 그 외교 마인드나 이런 부분이 좀 수준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 능력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수출 상황도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악화되었다는 게 지금 한 40%, 네, 개선됐다는 상반기 때는 20%라 그랬는데 아마 이것도 한 70% 정도는 수출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지원하는 구조도 조금 뭐, 뭐 막말로 얘기해서 좀 망해도 네, 망해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이런 걸 독려하는 거 뭐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다 좋은데 예를 들면 뭐 각 대학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화 그 대학의 특화에 대한 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을 거기 이제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뭐 창업 지원 센터가 좀 생긴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지금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그다음 어떤 이제 투자자나 또는 뭐 어떤 기업가들 그치 기업 중에서 어떤 유보금이 많거나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재투자를 이제 본인 그 창업팀에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창업팀에 지원했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결국 세이브가 된다는 또는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방식의 좀 창업이 이루어져서 도전해도 도전했는데 실패해도 계속 연이어서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돼야지 우리나라는 한 번 해가지고 뭐가 안 되면 평생 거의 뭐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진짜 이건 족쇄 같은 구조가 되어 있어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뭐 그런 양반들도 전부 다 뭐 기타 등등해서 어떤 뭐 그런 사회적인 제재를 가했지만 그 사람들은 돈이 많고 또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좀 풀렸는데 좀 국민들도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뭔가 정말 그런 어, 어떤 법을 초월한 이제 그런 대통령 산하 어떤 그런 기관이 좀 있어가지고 전폭적으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의 제재 사항이 너무 얼토당토 안 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막 보려고 하는 게 있고 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페이스북 같은 뭐 그런 업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또 MS 소프트 같은 이런 MS 같은 MS 소프트가 아니지 MS 같은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환경적으로 그런 쪽을 지원해 주려 그러면 이런 절차나 방향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강의 갔던 그 학교도 본인들이 필요로 한다거나 또는 그 단계에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한 갈증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어도 또 웃기는 게 이걸 만들어서 제가 아마 얘기하면 그런 거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게 좋은 제도 다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알아도 안 가르쳐 주고 서로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하는 좀 약간 좀 뭐 외골수적인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네, 있네요. 자,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드렸고요. 그다음 뉴스를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 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도 하나 더, 네, 보고 갈게요. 네, 저희 정실미 카페,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한번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먼저 네, 기업 R&D 지도사 양성 교육 과정 지금 네, 진행 이제 네 달에 할 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컨설팅 상품권 지원 사업도 있고 그래서 컨설팅 상품권 지원 사업은 네, 뭐 그런 거 네, 상품권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또 네 달에 네 주 다음 주에 또 저희 그 기업 R&D 지도사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시하고 있는데 혹시 지도사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시험에 응시해 보는 것도 경험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사업이 이렇게 네, 기본 메인 사업들이 성공보장형 무상한 정책자금 조달 맞춤 컨설팅이 있고 성공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이게 제일 어려워, 이름이. 네.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 코칭 지원 사업. 이름이 너무 어려워네. 다음, 텐인텐 맞춤 프로그램 무상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본인이 직접 어떤 과제를 함에 있어서, 요거 한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늦게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시간도 없는데. 네. 네. 보세요. 네. 요거 있어요. 2017년도 원포인트 기업 R&D 역량 강화 맞춤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어, 기업에 있는 어떤 실무자나 담당자분들이 이제 과제는 한번 해보긴 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이나 사업 신청서 또 과제를 어떤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모자란다 또는 뭐 부족하다 싶을 땐 요거 지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포인트 기업 R&D 역량 강화 맞춤 교육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겠죠. 창업 성장 기술 개발 네. 지원 사업 또 제품 공정이 공정 품질 개선 기술 개발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뿌리 기업 공정이 지금 공정 품질로도 합쳐졌어요. 그리고 창조 혁신형 제도적 기술 개발 사업 그대로 있고요. 예,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저변학대인데 이제 졸업 인증제로 이제 지금 바뀌었고 이런 지원 과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 과제를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은 했어요. 네, 사업 해가지고 사업이 아니라 기술 개발은 진행했어요. 과제는. 그런데 최종 보고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물론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 그런 분들도 저희에게 전해 주세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사업 과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신청서 이런 거 쓰고 싶은데 한 개의 과정을 정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가격도 뭐 그렇게 안 비싸요. 다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이거 선택과 집중은 이제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크니까 2배 정도 되겠죠. 왜냐면 이건 대부분 1년 과제고 이쪽은 2년 과제다 보니까 2배가 된 거예요. 가격은 연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얼마 안 돼요. 해서 이런 부분 하시면 되고 네. 올해 연말까지 해서 또 지원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코테라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원포인트 공고를 보시고 지원 양식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 말고 카페에서도 바로 이렇게 신청서하고 공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 R&D 역량 강화 맞춤 교육 지원 사업. 네. 네. 대박. 네. 잠시만요. 네. 이거 한번 네.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기업 R&D 역량 강화 맞춤 교육 지원 사업 네, 이런 거 보시고요. 이거 추천드려요. 요즘 들어서 이제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좀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고 네. 네, 제가 다음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가야 돼서, 네. 아무튼, 오늘, 네, 바쁘고, 내일도 바쁘고, 모레도 바쁘고, 네. 지금, 네,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네, 쉬는 날 없이, 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네, 돌아가고 있어요. 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에너지가 조금씩 많이 방전되고 있어가지고, 참, 네, 하기가 어렵네요.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사업, 네, 지금 뭐 12월 12일 날 또 중기청에서 이제 중기청 네, 기술개발 지원사업 네, 공고 나왔고 14일 날은 산자부에서 지원사업 공고 나왔고 아마 이번 주말이니까 금요일이나 또 다음 주 월요일쯤에 아마 이제 세부 개별 공고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바빠지겠죠? 네, 더 재미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일들을 여러분 저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내년에는 기대가 너무너무 많이 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집에 가서 잠들 때 정말 한 5초 만에 잠듭니다. 5초 만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틀 동안 늦잠 잤어요. 늦잠 잤는데 뭐 그닥 개운하진 않지만 아무튼 네, 늦잠 자고 그랬는데 깨어나도 기분은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려면 이런 사업들을 같이 좀 네, 문의하시고 전화하시고 하세요. 왜 이거 저럴까 이럴까? 그 다음에 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렇카더라 이카더라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에 전화 주세요. 02-572-8520. 네, 그렇게 좀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코테라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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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연락이 와서 바빠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강추 사업 2017년도 원포인트 기업 R&D 역량 강화 맞춤 교육 지원 사업인데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올해 이제 설명회도 많이 가면서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런 컨설팅 관련해서 교육을 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진짜 제가 거짓말 안 치고 얘기하지만 찾아보세요. 난다긴다 아는 사람들 제가 봐도 예, 그닥 그렇게 네, 수준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씩 아쉬워요. 근데 저는 그 아쉬움을 어디서 채우냐? 협회 와서 채워요. 협회에서 하면 여러분들 그 아쉬움들을 다 채울 수 있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백업 마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와서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서 이제 창업성장부터 지금 진행 시작이니까 창업성장 뭐 기타 등등 공정품질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뭐 첫걸음 뭐 그런 부분 또 뭐 구매조건부 뭐 이런 부분 또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요것도 새로 지금 이게 합쳐진 거네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가 정말 그렇게 뭐 혁신형 기술 이런 것도 좀 하고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거나 하셨는데 정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한번 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너무 막연하다.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저희 지원하는 거 요 프로그램 오셔서 하세요. 이거 한 달 딱 들으시면 기본적인 틀을 또 만드시고 그다음 또 저희랑 함께 하시면 저희에서도 이게 또 컨설팅 지원해 드리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 작성 삐까번쩍 멋있게 해서 선정 되시면 올해 아니죠. 내년이죠. 내년에 최소한 과제 2개씩 하시면 기업도 행복하고 저희도 행복하고 서로 윈윈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 500%, 유동비율 50%. 이 기준은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000%뭐 이렇게 이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 뭐야? 왜 제외 대상이니까 반대로 되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된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코테라 홈페이지에 알림마당 공지사항 여기서 보셔도 되고 여기서 안 보시고 여기 지금 카페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지원사업 공고랑 신청서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내용 기입하시면 저희가 또 바로 연락을 드리니까 멀리서 찾지 마시고 바로바로 생각날 때 바로바로 제가 좋아하는 거 요즘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생각나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실행하십시오. 그냥 하세요. 뭘 고민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락 주세요. 02-572-8520 또 제 홈방 보시면은 이메일 주소도 나와 있고 제 휴대폰 연락처도 나와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개별 공고가 나오면 이제 제가 개별 공고에 관련돼서 이제 또 방송에서도 할 테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준비 기간이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없고요. 오늘 방송 리뷰 오늘 방송 리뷰는 창업사관학교 같은 이런 학교 교육 이런 것들은 언제 해라? 예비 창업자 단계일 때 해라. 사업을 창업했는데 그때 뭐 그런 걸 같이 한다. 제가 기업 R&D 역량 저희 무상진단 프로그램 신청하신 기업 지금 벤처기업도 하셨고 연구소도 있고 하고 과제도 지금 R&D 기획 지원 지금 연계 과정도 지금 하시는 그 기업 대표 가끔 제가 전화했는데 연락을 하는데 그 대표가 창업선도대학도 지금 하반기에 되셔가지고 했어요. 올해 하반기.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해요. 창업선도대학
내가 창업하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니까 별 쓰잘데기 없더라. 도움도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나마 그분은 다행히 R&D 기획 지원 그 과제를 지금 이제 진행해서 내년도 이제 연계 사업 과제로 이제 하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저거 하겠죠. 창업 성장이나 혁신형 기업 기술 혁신 기업 이름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어가지고 자꾸 헷갈려. 아무튼 그 혁신형 과제 이것도 이제 연계해서 둘 중에 하나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나마 이제 다행히 하나 된 거니까. 그래서 포인트 리뷰는 창업사관학교 같은 데는 예비 창업자 분들이 하시고 꼭 창업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해서 하셔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리뷰는 경기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변동금리로 지금 융자를 받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고정금리를 조금 이제 전환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콜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콜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만약에 대출을 받고 계신 기업들이나 개인이 있다고 하면 또는 2금융, 3금융에서 대출받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1금융으로 옮기시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둘 때 고정금리를 고려를 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2017년도 원포인트 기업 R&D 역량 강화 맞춤 교육 지원 사업.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개별 공고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 이 맞춤 교육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해라? 지원해서 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의 방송 세 가지 포인트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 준비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 가볍게 이제 요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아마 개별 공고가 뭐가 나오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나왔어요. 저기 그 관광진흥기금 해서 17일자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그 관광진흥개발기금 해서 지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제가 방송에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은 조금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방송 늦게까지 아니죠. 아침이죠.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바이바이. 엔딩 음악 틀어야지. 참 정신이 없어.